당신이 서 있는 역사의 땅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발밑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과 같습니다. 당신이 찰석같이 믿고 있던 그 역사, 만약 그것이 승자가 교묘하게 직조해낸 거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요.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찢어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태조 이성계, 불의에 맞서 새 시대를 연 영웅, 정도전, 민본의 나라를 설계한 천재, 이방원, 피해 숙청으로 왕권을 지킨 차렬군주. 이것은 우리가 배운 정답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정답 뒤에는 오답으로 처리된 수많은 이름과 목소리가 핏물처럼 번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찢겨나간 역사의 뒷면을 기워 맞추려 합니다. 승자의 칼끝에서 쓰러져간 또 다른 왕국의 꿈들을 복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조선 건국의 모든 상식은 의심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뒤흔들 열개에 지워진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의 절규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청렴 결백의 상징, 최영. 우리는 그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무모한 요동정보를 외친 노장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엔 고집이 아닌 500년 사직을 향한 마지막 책임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의 심장부와도 같은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 압박해왔습니다. 이는 고려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최영에게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평생에 걸쳐 막아내며 지켜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요동정벌은 공격이 아닌 최선의 방어이자 고려가 아직 살아있음을 찬명하는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은 단순히 군사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였죠. 친원 세력은 아니었지만 최영은 신흥강국 명나라에 굴복하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봤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였어요. 국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대국과의 전쟁은 필패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고려의 명분과 새로운 시대의 실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 믿었던 이성계. 그가 압록강 위에서 칼끝을 돌려 자신과 자신이 지키려 한 모든 것을 겨눴을 때 최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패배를 넘어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꺼져가는 왕조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찢었을 겁니다. 그가 형장에서 남긴 마지막 말, 내 무덤에 풀이 돋지 않는다면 나의 결백함이 증명되리라. 이것은 패자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변절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충만큼은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한 무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역사를 향한 통한의 항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 충절의 화신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로 시작하는 그의 단심과는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너무나 단순하게 고려, 왕조에 대한 맹목적 충신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의 충심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보은 정몽주는 누구보다 고려의 병폐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썩어빠진 권문세족, 신음하는 백성들. 그 역시 개혁을 열망한 혁명가였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꿈을 꾸었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이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역성혁명을 택했다면 정몽주는 썩은 석가래를 갈고 기둥을 바로 세워 집 자체를 보존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정몽주에게 왕조는 단순히 왕씨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년간 이어져온 국가 시스템, 법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 즉 왕도 그 자체를 의미했죠. 그는 폭력적인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는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며 진정한 개혁은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방원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한 철학적 기반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선주교의 밤은 두 개의 시대가 격돌한 철학의 전쟁터였습니다. 이방원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달콤한 현실을 내밀었을 때
정몽주는 지켜야 할 대의와 원칙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리석은 고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원칙이 이익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면 그 위에 세운 그 어떤 세상인들 정당하겠는가? 라는 후세를 향한 피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선열이 튄 자리에서 돋아났다는 대나무는 바로 그 꺾이지 않는 질문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이름.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왕씨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역사에서 증발해야 했던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이름입니다. 조선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는 공식적으로 왕씨 일족을 우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선 조정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조직적인 씨족말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라는 공신들의 상소. 그 이면에는 새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왕씨 일족은 강화도와 거제도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관리들은 바다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잔혹한 거짓말로 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 숙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학살 제너사이드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는 이를 새 나라의 기틀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짧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한 성씨의 혈통 자체를 끊어버리는 폭력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살아남은 왕씨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왕자의 점을 찍어 옥시로 혹은 획을 더해 전시로 성을 바꾸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왕씨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와 안정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개인의 생명과 인권은 어디까지 짓밟혀도 되는가? 이 지워진 이름들은 권력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속성을 피로써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 두문동 72연. 이들은 칼 대신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이성계가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며 회유했지만 그들은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두문동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조의 정통성 자체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투쟁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은 새 조정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은 이미 조선의 시대라고 말할 때 초가집에 앉아 굶주림을 견디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신념을 지키는 자의 숭고함이자 시대에 버려진 자의 처절한 고독이었습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은 바로 이들의 슬픈 저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름, 진안대군 이방우.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조선의 2대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위화도 회군을 역모라 비판하고 고려의 멸망에 통곡하며 스스로 개성 북쪽의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자의 부귀영화보다 고려 유신으로서의 양심을 택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방우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위를 이을 든든한 장남이 아니라 자신의 대업을 정면으로 부정한 가장 아픈 상처이자 살아있는 비판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룩한 나라를 거부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요절합니다. 그의 죽음은 왕자의 난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이성계 가문의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름, 삼봉정도전의 꿈. 우리는 그를 조선의 설계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나라는 우리가 아는 조선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설계도 속에서 왕은 나라의 상징일 뿐 실질적인 통치는 유능한 재상과 관료들이 이끄는 재상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왕 한 사람의 현명함에 기대는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법치 국가를 꿈꾼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또 다른 꿈과 충돌했습니다. 바로 왕 자신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왕권을 꿈꾼 이방원의 야망과 말입니다. 둘의 대립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영 체제를 둘러싼 시스템과 카리스마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정도전은 자신이 설계한 왕조의 칼에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재상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원대한 꿈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 이름, 의안대군 이방석.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 이성계는 전처의 아들들이 아닌
가장 사랑했던 계비강 씨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여기서부터 피바람이 예고됩니다. 신덕왕후의 절절한 모성애는 정치적 야망과 뒤섞였고 어린 이방석은 그 야망의 한복판에 놓인 불안한 재물이었습니다. 형들의 살기 어린 눈빛 속에서 어린 세자는 매일 밤 어떤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궁궐은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자 곧 닥쳐올 도살장이었을지 모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냉혹한 결단이기도 했지만 한 어머니의 과도한 욕망과 한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이 빚어낸 참혹한 가족 비극이었습니다. 8번째 이름, 회안대군 이방간.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 그는 역사에 그저 어리석게 동생 이방원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한 반역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성계의 아들이자 왕좌를 꿈꿀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생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가는 과정에서 느낀 위기감과 나 또한 공을 세웠다는 억울함의 발로였을까요? 승리한 이방원은 태종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고 패배한 이방간은 역사 속에서 어리석은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오직 승자의 논리로만 얼마나 비정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9번째 이름, 정순공주.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딸. 한나라의 공주였던 그녀의 삶은 왕조의 몰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폐위되어 살해당하고 그녀 자신은 역적의 딸이 되어 지방으로 유배됩니다. 심지어 남편의 집안이 조선 개국공신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강제로 관노, 즉 관아의 노비로 전락하기까지 합니다. 공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로 추락한 여성. 그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녀의 기구한 삶은 왕조 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한 개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500년 고려 왕조의 모든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마주했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역사가 실은 수많은 이름들을 지워버린 채 쓰인 승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심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한 사람. 바로 고려의 마지막 불꽃, 최영 장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최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용맹한 장군, 재물에 욕심 없는 청렴한 관리. 그리고 맞아요. 아마 이 이미지가 가장 강렬할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리하게 요동정벌을 외쳤던 고집센 늙은 장군. 우리 머릿속엔 이성계의 합리적인 사불가론과 이를 묵살하는 최영 장군의 이미지가 한 세트처럼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의 선택이 정말 단순한 고집과 객기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고집이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한 노장의 뜨거운 진심과 마주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1388년 고려의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가 오랜 시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듯 고려에 아주 오만하고도 일방적인 통보를 해옵니다. 옛 원나라 땅이었던 천령 이북 지역은 이제 우리 명나라가 직접 다스리겠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였냐면요. 천령 이북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어요.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영토가 포함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깊게 스며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명나라가 거기 원래 우리 형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거야 하고 우기는 셈이죠. 이건 영토를 빼앗기는 문제를 넘어 고려라는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최영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평생을 책상 앞에서 붓을 든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인생은 온통 피와 먼지로 뒤덮인 전쟁터 그 자체였죠. 17살에 처음 갑옷을 입은 이래 수십 년간 왜구와 홍건적의 끊임없는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갔고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떠난 날이 없었죠. 그에게 고려의 땅 한 뼘 한 뼘은 그냥 선으로 그어진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싸우다 먼저 간 전우들의 핏값이었고 굶주리면서도 나라를 믿고 버텨준 백성들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칼 한 번 뽑아보지 않고 외교적인 말 몇 마디에 이 신성한 땅을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고 함께 죽어간 전우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려고 우리가 그 피를 흘렸던가 하는 통한이 그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싸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는 호전적인 정복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절박한 선포에 가까웠어요. 고려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힘과 의지가 있는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갓 태어난 거인 명나라의 면전에 대고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바로 그때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이자 아들처럼 아꼈던 후배 장수 이성계가 그 앞을 막아섭니다. 대장군,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요. 그 유명한 사불가론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우리가 북쪽으로 가면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어떠신가요? 들어보면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최영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이 순간, 이성계의 그 완벽하고 냉철한 논리가 과연 그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그저 싸우기 두려운 장수의 비겁한 변명으로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교묘한 핑계로 들리진 않았을까요? 나와 함께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내가 어찌 칼을 들기도 전에 안 될 이유부터 네 가지나 찾는단 말이냐는 깊은 서운함과 함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최영은 총사령관으로서 요동정벌을 강행하고 이성계에게 5만 대군의 지휘권을 맡겨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의심을 애써 누르며 던진 마지막 시험이자 마지막 믿음이었을 겁니다. 설마 내가 이 나라를 배신하지는 않겠지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최영이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됩니다.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5만 대군의 칼끝이 적이 아닌 수도 개경을, 어린 왕을,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최영 장군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라고 믿었던 팔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 믿었던 동지에 대한 신뢰에 꺼져가는 왕조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그 처절한 배신감과 허무함. 결국 그는 변절한 제자의 칼에 무릎 꿇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기막힌 죄명을 뒤집어 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한마디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만약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탐욕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요, 나의 결백함이 하늘에 닿는다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패배한 늙은 장군의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남기는 그의 마지막 항변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의 기록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왜곡하고 폄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이 한 가지, 나라를 위한 나의 충심만큼은 500년, 사직을 지키려 했던 이 뜨거운 마음만큼은 역사 앞에서 결코 더럽혀질 수 없다는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의 외침이었던 셈이죠. 결국 사라져버린 최영 장군의 왕국, 그의 선택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던 신념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그의 붉은 무덤은 승리한 자들의 역사책이 다 채우지 못한 그 텅 빈 페이지를 향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신념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했던 또 하나의 지워진 이름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그는 칼 대신 붓과 마음으로 싸웠지만 그 끝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최영 장군의 붉은 무덤이 칼로 새긴 마지막 항변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붓과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선비의 굳은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말로 싸웠고 피 대신 먹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 했지만 결국 그 끝은 온몸으로 붉은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포은 정몽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조, 단심가의 주인이죠. 자, 여러분, 정몽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충신.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 이방원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꼿꼿한 선비.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그를 충신이라는 위대한 이름 아래 너무 단순하게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그의 선택이 그저 낡고 쓰러져가는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처럼 보이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충신 정몽주라는 박제된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에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걸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왕씨라는 성을 가진 왕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몽주는 당시 그 누구보다 고려 사회가 썩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틀어진 권문세족의 탐욕과 부패,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절친한 동료였던 정도전과 함께 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순 없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 고 외쳤던, 사실은 개혁가이자 혁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었던 겁니다. 하지만 같은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이루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두 친구를, 그리고 역사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려라는 낡고 비가 새는 집이 있어요.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기둥과 석가래가 다 썩어서 고쳐 쓸 수가 없어. 아예 무너뜨리고 더 튼튼하고 좋은 새 집을 짓는 게 맞아. 이것이 바로 왕조를 바꾸는 역성혁명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조상들이 500년간 살아온 소중한 집이야. 지금 당장 비가 새고 낡았다고 해서 함부로 부술 순 없어. 썩은 기둥은 새 것으로 갈고 비가 새는 지붕은 기와를 새로 얹고 튼튼하게 보수해서 이 집 자체를 지켜나가야 해. 이것이 바로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그의 길이었습니다. 정몽주에게 고려는 단순히 왕씨 가문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5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국가의 법도와 질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왕도 정치라는 이상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쿠데타를 통해 세워진 나라는 결국 또 다른 폭력과 피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정해진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얻고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충심은 고려 왕조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원칙과 대의명분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결국 이성계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새 왕조를 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옛 동료들이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그때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야심의 화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세배에 올라 만수산을 누리시지요 하여가 이허루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기 어떠리.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다시 죽는다 한들 백골이 티끌과 흙이 되어 내 넋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임을 향한 나의 부른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겠는가. 단심가 스선스러스러 이바이 판스러 바이고의 전토혼 포여의 우상 조이 피엔단싱 닝요 가일리 예유. 선주교의 이 짧은 만남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와 원칙주의, 진리와 명분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달콤한 현실을 건넸을 때 정몽주는 지켜야 할 도리라는 차가운 원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절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고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원칙과 신념이 더 큰 이익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세운 새로운 나라는 과연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대답을 듣지 못한 이방원은 돌아가는 정몽주의 뒤로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선주교는 그렇게 한 위대한 학자의 붉은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꺼져가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그 절의와 충의 정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인 조선 왕조 내내 모든 선비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를 죽인 자들조차 그의 위대함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선주교 돌틈에서 돋아났다는 저 푸른 대나무. 그것은 아마도 원칙은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외쳤던 한 시대의 양심이 남긴 마지막 질문일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위대한 신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어두운 비극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죽음이 아닌 하나의 성씨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최영 장군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정몽주 선생은 자신이 지키려던 원칙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그 이름과 정신은 역사에 남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싱 하나 때문에 이름도 무덤도 존재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달했을지도 모르는 왕씨 왕스라는 혈통 전체의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태나라의 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망한 나라의 왕족이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 그들의 제사를 받들고 안전하게 살도록 배려하라. 겉보기에는 아주 관대하고 자비로운 처사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그 관용에 가면 뒤에서는 차갑고 조직적인 피해 청소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밤낮으로 이성계를 압박했습니다. 전하, 마른 풀의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봄바람이 불 때 다시 달아나는 법입니다. 왕씨의 혈통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영모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새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안감. 이것이 결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집단 학살의 방아쇠를 당게 됩니다. 조선 조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왕씨성을 가진 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화도와 거제도로 이주시켜라. 그 명분은 한 곳에 모아 보호하고 감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농부로, 어부로, 장사꾼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 지 오래인 수많은 왕씨의 후손들. 그저 왕이라는 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에게 끌려가 낯선 섬에 갇히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헤어지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1394년 4월. 관리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죠. 오늘 밤바다가 아주 아름답소.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뱃놀이를 준비했으니 모두 배에 오르시오. 혹은 여러분들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들겠소. 라며 사람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캄캄한 밤바다로 나아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불안에 떠는 여인들의 기도 소리가 배 안을 가득 메웠겠죠. 그리고 배가 육지에서 더 멀리 나아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 밑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이 배에 오르기 전 밑창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았던 겁니다. 배는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펼쳐졌을 아비 규환, 살려달라는 비명, 자식을 찾는 부모의 절규, 서로를 붙잡고 울부짖는 소리들.
그 모든 소리는 결국 차가운 바닷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역사책은 이 끔찍한 사건을 왕씨들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 더우즈 하이종라는 단 몇 글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숙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종 청소, 즉 제노사이드 제너사이드였습니다. 한 혈통의 씨를 말리려 했던 권력의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민낯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왕씨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왕왕자에 점 하나를 찍어 굿을 오규자가 되기도 하고 위에 한 획을 그어 온전할 전쉔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전혀 다른 성씨로 위장한 채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 평생을 죽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뿌리를 스스로 부정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과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승자의 역사는 말합니다. 새 나라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어떤 거대한 명분도 한 집단의 생명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왕씨 일족의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안정,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생명과 인권은 어디까지 무시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스스로 세상의 문을 닫고 침묵 속에 갇혀야 했던 선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간 혹은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끔찍한 비극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사라지는 방법이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으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면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칼 대신 붓을 들었던 선비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붓마저 꺾어버리고 스스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양심이라 불리는 사람들, 두문동 72연의 이야기입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말, 일상에서 흔히 쓰시죠.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선비들의 슬프고도 굳센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네 글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고려 시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과거를 함께 보고 공부했던 옛 동료들, 뛰어난 학식을 갖춘 선비들에게 사신을 보내 나와 함께 새 나라를 이끌어 갑시다. 높은 벼슬과 부귀를 약속하겠소. 라며 간곡히 회유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새 왕조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짐을 싸서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한 깊은 산골짜기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문동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72명의 선비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집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 건 것은 단순히 세상과 등지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 예술과도 같은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폭력으로 세운 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는 그 어떤 벼슬과 녹봉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불사이군 부스아진, 즉 투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대의를 목숨처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옛 동료들이 새 조정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은 완전히 조선의 시대가 되어가는데 깊은 산골짜기에 스스로를 가둔 채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는 살.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고독감이었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외치는 자의 그 처절한 외로움 말이죠. 태조 이성계는 이들의 침묵이 새 왕조의 정통성에 얼마나 큰 흠집을 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군사들을 보내 두문동 전체를 포위하고 마을 주변에 불을 지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협박이었죠. 살고 싶으면 신념을 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목숨을 구걸하고 변절자가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불길 속에서 재가 되거나. 놀랍게도 두문동의 선비들 중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단정히 앉은 채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에 타 죽는 고통보다 자신의 신념을 꺾는 치욕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칼이 아닌 침묵으로 싸웠고 결국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저항을 완성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강렬하고 묵직한 울림을 남긴 사람들. 그들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두문동 72현이라는 집단적인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두문불출이라는 네 글자는 바로 이 숭고한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사라진 왕국은 바로 대의와 명분이라는 이름의 정신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개인의 비극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새 나라를 연 아버지를 그 아들로서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한 왕자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문동의 선비들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신념을 지켰다면 이번에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금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방식으로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거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 진안대군 이방우. 어쩌면 역사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라진 왕자입니다. 이방우는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으로 그야말로 장남 중의 장남이었습니다. 동생인 이방원처럼 야심이 넘치거나 다른 형제들처럼 무예가 아주 출중하다는 기록은 적지만 그는 맏아들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가 한창 명성을 떨칠 때 아버지를 대신해 고려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지내며 일종의 인질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 역시 아버지처럼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갔다면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의 2대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왕세자라는 자리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388년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칼을 겨눴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방우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결단에 환호하고 새 시대를 꿈꿀 때 이방우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역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아마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충성을 맹세했던 나라를 배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생을 지켜온 무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힐 수 있는가? 이것은 대업이 아니라 반역이다. 그는 아버지의 위협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깊은 수치심과 환멸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 조선을 세우자 이방우의 고뇌는 극에 달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진안군으로 봉하며 새 왕조의 일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방우는 그 자귀와 영광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개성 북쪽의 깊은 산, 당시 이름으로는 송악산 근처 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나라, 그 위에서 펼쳐질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고려의 유신, 즉 망국의 신하로 남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 나약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술잔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단순한 현실 도피였을까요? 어쩌면 그의 술잔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해야 하는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동생들이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장남의 자괴감이 담겨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충과 효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따르자니 나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라에 대한 신의를 지키자니 아버지를 부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딜레마였죠. 이 맏아들의 침묵 시위는 아버지 이성계에게 그 어떤 반란보다 더 아픈 비수였을 겁니다. 천하를 손에 쥔 영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맏아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가 된 셈이죠. 이방우는 이성계에게 단순히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대업이 결코 완벽하게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양심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방우는 오랜 방황과 음주로 건강이 악화되어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1년여 만인 1393년 12월 39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죽음을 병사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결로 보기도 합니다. 왕자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만국의 백성으로 죽기를 선택한 사람, 이방우.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신념을 지키는 길은 과연 한 가지뿐일까? 그의 저항은 나약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강직한 형태의 저항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왕자의 난이라는 거대한 피바람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이성계 가문의 첫 번째 균열이자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이성계 가문의 비극은 또 다른 인물을 통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의 설계자라 불렸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나라의 칼에 죽어야 했던 한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 쓰러져간 이름들 혹은 새 왕조를 거부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는 고려의 멸망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끌었고 새나라 조선을 여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사라진 왕국들이라는 주제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꿈꿨던 조선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선이 전혀 다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선의 총설계자 삼봉정도전.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도전 하면 우리는 보통 조선의 개국공신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썩어빠진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으며 새나라의 모든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한양의 궁궐 위치부터 이름경복궁, 근정전 하나하나,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야말로 디자이너이자 CEO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 있던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상의 나라, 즉 똑똑하고 유능한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시스템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 어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어진 왕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폭군이나 무능한 왕이 태어나면 나라 전체가 고통받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하다. 하지만 재상은 다르다. 재상은 가장 똑똑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선발하여 앉힐 수 있다. 그러므로 왕은 상징처럼 존재하고 실제 나라의 모든 정치는 시스템에 따라 재상과 신하들이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하다. 어떠신가요? 거의 현대의 입헌군 주제나 내각 책임제와 비슷한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한 명의 영웅왕에게 의존하는 인치국가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법치 국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꿈에 정면으로 노후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 마주쳤던 인물,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에게 정도전의 사상은 아주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죠. 무슨 소리냐? 왕은 나라의 머리이자 심장이다. 강력한 왕이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나라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면 결국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둘의 대립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 즉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철학의 전쟁이었습니다. 강력한 신하들의 나라를 꿈꾼 이상주의자 정도전과 강력한 왕의 나라를 꿈꾼 현실주의자 이방원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죠.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상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고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합니다. 심지어 명나라와의 관계가 삐걱거리자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이 모든 것이 이방원의 눈에는 결국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역모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자를 그냥 두었다가는 아버지의 이연하까지 저자의 신하 노릇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칼을 먼저 빼어든 것은 이방원이었습니다. 1398년 가을밤, 이방원은 사병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정도전의 집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혁명가는 술자리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방원은 훗날 그를 나라의 기틀을 흔든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의 모든 업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나라, 자신이 만든 궁궐에서 자신이 옹립한 왕의 아들이 휘두른 칼에 죽임을 당한 남자 정도전. 그의 죽음과 함께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유토피아의 꿈도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조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됩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과연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쳐버린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이었을까요? 그의 사라진 왕국은 책 속에만 존재했던 미완의 설계도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을 불러온 피의 축제, 왕자의 난의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권력투쟁의 가장 연약한 재물이었던 어린 세자와 그를 세자로 만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재상의 나라는 결국 이방원의 칼 아래 무너졌습니다. 그가 죽어야 했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바로 세자 책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었죠. 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철학의 전쟁터에서 잠시 벗어나 조선 건국 초기를 뒤흔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 바로 한 가족의 빗나간 사랑과 욕망이 빚어낸 비극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왕세자였던 어린 아들과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한 어머니, 바로 비운의 세자 이방석과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후처가 아니었어요. 이성계가 아직 고려의 장수였던 시절 개경에서 그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주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등을 떠밀었던 사실상의 킹메이커이자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이성계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는 수많은 기록에 남아있죠.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는 오랜 동지이자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녀를 조선의 첫 번째 왕비로 책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아주 간절한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었죠. 이성계에게는 이미 첫 번째 부인인 고향의 한씨에게서 낳은 6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장성한 아들들 중에서 세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덕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정도전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에게 끊임없이 속삭였겠죠. 전하, 장성한 왕자들은 이미 각자 세력이 너무 커서 훗날 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총명한 아들을 세자로 삼아 어진 신하들의 보필을 받으며 제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새 나라의 안정을 위해 더 옳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사랑하는 왕비의 간청과 정도전의 지지에 힘입어 모든 장남들을 제치고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이자 막내인 8살짜리 이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바로 이 순간 조선 왕실의 피바람이 예고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린 세자 이방석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다음 왕이 된 어린 소년.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궁궐은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형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암투가 가득한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힘없고 연약한 거대한 비극의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막, 어머니 신덕왕후는 안타깝게도 세자 책봉 후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이방석과 정도전은 굶주린 늑대들로 가득한 궁궐에 고스란히 남겨진 셈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굶주린 늑대들 중 가장 영리하고 잔인했던 이방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가 몸져 놓은 틈을 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방원의 칼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도전을 비롯한 반대파 신하들을 단숨에 제거한 뒤 곧장 자신의 어린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세자였던 이방석뿐만 아니라 그의 친형이었던 이방번까지 모두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워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당시 이방석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와 정치적 야망은 사랑하는 아들을 옥좌가 아닌 싸늘한 죽음으로 이끌고 만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방석의 사라진 왕국은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이 지어준 기초부터 부실했던 모래성이었던 셈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라는 한 야심가의 냉혹한 결단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 어머니의 빗나간 사랑과 아내의 말에 휘둘린 한 아버지의 그릇된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한 소년의 비극이 뒤얽혀 있는 처절하고 슬픈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피를 부르는 법, 이방원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칼끝은 자신과 똑같이 왕좌를 꿈꿨던 또 다른 형제를 향하게 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정도전과 어린 이복 동생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고 그는 마침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좌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그와 너무나도 닮은 또 다른 경쟁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역사책에서 그저 어리석게 동생에게 도전했다, 패배한 반역자 정도로만 기록된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회안대군 이방간입니다. 어쩌면 그는 태종 이방원이라는 거대한 빛에 가려진 또 하나의 야심찬 그림자였을지 모릅니다. 회안대군 이방간, 그는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형 이방과 훗날 정종가 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생 이방원이 있었죠. 그 역시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공을 세운 용맹한 왕자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도 그는 동생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피를 나눈 혁명의 동지였던 셈입니다. 난이 성공한 후 형 이방과가 허수아비 왕정종으로 즉위하고 실권은 동생 이방원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간도 이 구도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권력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동생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의 곁에서 간신박포라는 인물이 끊임없이 그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대감, 보십시오. 제1차 왕자의 난 때 세운 궁은 대감께서도 정왕군 이방원 못지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권력은 동생이 다 누려야 합니까? 다음 왕위는 마땅히 대감의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왕군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대감께서 먼저 치셔야 합니다. 이런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야망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래, 박포의 말이 맞다. 나 역시 이 나라를 세운 왕의 아들이고 나 역시 피를 흘려 공을 세웠다. 내가 왜 동생 밑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 1400년 이방간은 군사를 일으켜 동생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제2차 왕자의 난, 혹은 그를 부추긴 박포의 이름을 따박포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권력과 군사를 장악하고 있던 동생 이방원은 형의 반란을 너무나 쉽게 진압해버립니다. 개성 시내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형제의 전쟁은 이방간의 처참한 패배로 싱겁게 막을 내리죠. 패배한 이방간은 동생 앞에 끌려와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모두 간신박포가 나를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하고 치졸한 변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어쩌면 그의 진짜 속내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동생에게 집중되는 권력구도 속에서 느꼈던 위기감과 나도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억울함의 발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원은 형제의 우애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 형 이방간을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인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마침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역사의 비정한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이 왕좌를 꿈꾸고 똑같이 형제에게 칼을 겨눴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승리한 동생 이방원은 나라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철혈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형 이방간은 그저 분수를 모르고 동생에게 덤벼든 어리석은 반역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그의 사라진 왕국은 어쩌면 실체도 없는 마냥 나였다면이라는 질투와 욕망의 신기루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는 얼마나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만 쓰이는지를. 이제 피비린내 나는 남자들의 권력 투쟁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한 여성의 가장 기구하고 슬픈 이야기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좌를 두고 칼을 겨눴던 왕자들의 이야기,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적어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기회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날 마지막 인물은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역사의 가장 잔인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야 했던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대서사시,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아픈 울음을 토해냅니다. 바로 500년 고려 왕조의 마지막 공주, 정순공주의 기구한 삶입니다. 정순공주는 고려의 34대 왕이자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한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궁궐 안에서 귀하게 자라났겠죠.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곧 겪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겨우 10살 남짓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500년 사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역적의 딸이 된 소녀.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 공양왕과 오빠들은 유배지에서 모두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와 어머니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그 후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집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정도전의 조카였던 지돈영부사 조준의 아들 조백이라는 사람이었죠. 망국의 공주와 개국공신의 집안이 사돈을 맺은 아주 기묘한 인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 덕분에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의지하며 전 왕조의 공주라는 신분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대로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뒤흔든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맙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인 조준은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방원이 권력을 잡자 조준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방원의 차가운 칼끝은 마침내 정순공주에게까지 향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명합니다. 조준의 며느리 왕씨는 역적 공양왕의 딸이다. 법에 따라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를 관노,
즉 관아에 소속된 노비로 삼아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역적의 딸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사대부가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노비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자 형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실제로 관아에 끌려가 노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고앗을 두 손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야 했겠죠. 그녀는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의 삶,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세상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몇 년 후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신하들의 간청으로 태종은 마지못해 그녀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만신창이가 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남편과 함께 유배지를 전전하며 살다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 나라의 시작과 끝을 온몸으로 관통해야 했던 여인 정순공주. 그녀의 기구한 삶은 왕조 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한 개인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 아픈 증거입니다. 화려한 공주에서 역적의 딸로, 사대부의 아내에서 관아의 노비로, 그녀의 끝없는 추락은 고려 왕조의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흘렸을 그 눈물 한 방울에 500년 고려 왕조의 모든 안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500년 고려 왕조의 모든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화려한 무대가 세워질 때 그 무대 뒤편으로 혹은 무대 아래로 쓸쓸히 사라져야 했던 10개의 이름, 10개의 그림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도 나라의 운명을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장군, 꺾이지 않는 신념 때문에 기꺼이 붉은 피를 뿌려야 했던 대학자, 왕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수많은 영혼들, 벼슬을 거부하고 침묵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고고한 저항가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거부한 아들과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 형제의 칼에 쓰러져간 왕자들, 마지막으로 한 시대의 몰락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마지막 공주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패배한 자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들의 꿈, 이들의 고뇌, 이들의 눈물과 피가 한 겹 한 겹 쌓여 우리가 아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환호성만을 기억하도록 배워왔지만 어쩌면 진정한 역사란 그 환호성 아래 묻혀버린 패자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까지 모두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위대한 건국 서사시 뒤편에는 이토록 깊고 어두운 수많은 사라진 왕국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역사의 책장을 넘겨봅시다.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난 지금 우리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이성계의 위협 뒤에서 우리는 최영의 통한을 떠올리고 정도전의 천재적인 설계도 위에서 정몽주의 핏자국을 발견하며 태종 이방원의 절대 왕권 아래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형제들과 희생자들의 얼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더 이상 한두 명의 위대한 영웅이 이끌어가는 평면적인 활극이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희망과 좌절, 신념과 욕망이 얽히고 설킨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이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대서사시로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600년 전의 낡은 박물관 유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기억하는 빛나는 성공과 영웅적인 순간들 뒤편에 혹시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지워진 이름들은 없었을까요?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는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바로 지금 여기의 문제입니다. 바로 기억의 투쟁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프고 슬픈 이름들을 정성껏 다시 불러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라진 왕국의 주인들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쓰고 있는 당신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까?